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3년 차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설 명절 이후 전국 확대를 예고했는데요. 검사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미리 변화하는 내용을 숙지해둬야 혼란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야의 대선 검증 공방, 오늘은 국회에 집중돼 있는데요. 오전부터 법사위가 열리고 있죠. 이 상대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질의하며 서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답변 주목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또 대선과 종교의 상관관계, 명진 스님을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떠오르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핵심 뉴스를 정리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선 정치권 이슈보다 이거 먼저 봐야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겼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날보다 4,441명이나 많은. 어제도 최다치였는데. 그렇습니다. 최고치를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이 정부는 지금 오늘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그러니까 일찌감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그런 지역에는 새로운 이 검사 방역 방침을 내려보내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29일부터는 지금 먼저 전국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 외에도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원과 의원 진단 참여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부분들, 특히 정부가 강조한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네. 마스크를 쓸 때 그냥 일반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KF80 이상의 마스크 써달라.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격리 면제 같은 경우도 3차 백신 맞았으면 밀접 접촉에도 격리 면제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격리 기간 같은 경우도 이 열흘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네. 밀접 접촉하면요. 근데 이게 7일로 줄어듭니다. 7일. 예, 음성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백신 미접종자가 밀접 접촉했을 때는 열흘 그대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간도 좀 줄이면서 의료 체계에 별 부담이 좀 안 되는 쪽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가고, 왜냐하면 델타 변이보다 위중증률이 또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한 것들, 환자들이 많이 급증했을 때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는 주말까지는 설 명절 연휴까지는 우선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여타 지역은 현재 방식으로 가지만 설 명절 지나서 2월 3일부터는 검사 방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신속 항원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어야 PCR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잘 또 어디서 검사해야 되는지, 또 유료라고 하니까 그런 거 잘 숙지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지표를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긴 합니다. 네.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감소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이제 급증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중에 다행스러운 것들을 보면은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은데 중증 화율은 좀 낮다. 네네. 이 이야기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12월 다섯째 주, 1월 첫째 주, 1월 둘째 주, 1월 셋째 주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가
꾸준히 감소한 건 맞습니다. 12월 다섯째 주에 10만 명당 사망자가 0.87명이었고요. 네. 1월 셋째 주 바로 직전 주는 0.48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원 위중증 주간 발생 추이도 사실은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지표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대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을까. 네. 이 부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요. 치명률 보니까 뭐 델타 때 0.8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오미크론은 0.16. 예. 그럼 목표가 0.1 정도 독감 수준이라면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의 전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부스터샷 백신을 접종했으면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격리 면제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스터샷도 빨리 맞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문제도 이제 있죠. 자, 이 격리 기간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그럼 역학조사는 어떻게 해요? 역학조사는 밀접 접촉자를 판단해서 네. 밀접 접촉자이면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머물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만 밀접 접촉자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랑 뭐 15분 정도 같이 머물거나 이래도 밀접 접촉자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좀 더 이 밀접 접촉자 이 규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학조사 10,000명 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스스로 잘 자기 보호를 당분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이제 의료 대응 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5,000명, 6,000명 나올 때는 뭐 1,000명 이상 포화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행히 된 것 같고. 자, 이제는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 9시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내각, 그러니까 국민 내각을 만들어서 3040 장관을 기용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아하. 통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그 야당을 향해서도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정책 대결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야당도 동참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뭐 이 측근 그룹인 7인에 백의종군 선언했고 또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같은 동일 지역 사선 연임 금지 이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그런 내각, 정치, 혁신, 뭐 정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내용이라면 자 비호감 대선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그리고 집권한다면 3040 세대 젊은 내각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도인데 자 우평론가님 뭔가 긴급 기자회견인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 정체가 있고 답보 상태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쓴소리를 하자면요. 네. 네거티브 중단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3040 장관 기용하면 3040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30은 지금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지 예. 장관 나이를 우리 또래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처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쓰라는 거고요. 네네. 나이가 어려도 너무 꼰대 같으면 빨리 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DNA와 최신일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40 젊은 장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국토부 장관 30대 파격 선임할 수 있습니까? 청년부 장관 신설할 건가요? 청년부 장관 신설하면 그 사람 누구 자리 지어는 것만으로 끝날 겁니다. 네. 굉장히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아직도 이재명 캠프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을 현장에 쓰시고요. 현장에 청년을 써야 된다는 제가 이 방송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현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격적인 실무 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이 현장과 청와대 또는 현장과 정치권을 바로 맞닿게 할 수 있는 과교 역할을 만들어야 되고 정치인이 되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부처에 장관, 정무수석 뭐 이런 것들로 파격으로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 안에서는 3040이 실세입니까? 아니 캠프 안에서도 실세를 못 만들면서 무슨 청와대에서 3040 실세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뭐가 더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답답하니까 지지율 안 나오니 뭐라도 던졌다라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너무 쓴소리를 했지만 좀 정신 차려야 쓴소리 했네요. 네. 저는 이제 586 용태론 나왔으니까 586이 이제 50대잖아요. 네. 50대들이 많이 용퇴하면 이제 40대가 약진하겠고 그럼 30대도 또 이제 올라가겠고 그럼 오창석 평론가 같은 분이 이제 장관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또래가 되는 거죠. 제가 할 수는 전혀 없겠지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 3040 세대 장관 또 어떤 분야에 장관을 좀 염두에 두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과학기술이나 뭐 미래환경 영역 또 에너지 영역 이런 부분들은 젊은 과학 인재들이 맡는 게 적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AI나 디지털 관련 분야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과학기술 분야로군요. 네. 저는 이 부분도 답변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요? 모든 분야라고 얘기해야죠. 아니라면서요. 왜 특정 분야를 얘기하죠? 왜 모든 분야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이제 3040에 대한 표심을 구걸하기 위한 단편적인 접근이었다. 바로 곧바로 모든 분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이 중립을 넘어서 야권 평론가 같은 날카로운. 국토부 장관 30대가 하겠어요? 그러더니 왜 모든 분야가 아닙니까? 어떤 분야든 대통령이 되는 후보입니다. 그래요. 쓴소리를 양쪽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설 연휴 시작 전에 어떻게든 뭐 변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이걸 계속 만들어 가겠다. 이슈 선점도 있고. 이런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7인의 뭐 송영길 대표 용태 이런 얘기 또 이재명 후보의 눈물 연설 다 이렇게 좀 하나의 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최대치로 좀 끌어모아서 질을 좀 올리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절박하거나 혹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도 어제 전격 발언한 내용이 그 본인 불출마도 있었지만 이번에 재보선이 함께 5군데 국회의원 재보선 치러지는데 무공천 했잖아요. 그중에 3군데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종로 등 지금 무공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게 좀 상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오평론가가 해줘서 그러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답변이 나왔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5군데 재보선 지역 중에 3군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규칙사유가 있는 3군데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다. 어제 발표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왜냐하면 나머지 2군데 이곳이 윤희숙 전 의원 서초갑 지역 그다음에 대구 중남구 곽상도 전 의원 지역인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이 2곳에 공천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랬으니까 국민의힘도 따라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 4.7 재보선 그러니까 그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당시에 그때 민주당이 후보 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 이 2사람에 대해서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윤희숙 전 의원이나 곽상도 전 의원 이 공천하기 전에 당이 미리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와서 이 얘기는 분명히 2곳에는 공천하겠다라는 식으로 저 읽히더라고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모습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수세에 몰렸죠. 변명하는데 이제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공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성향 미리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 지금 방송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더 많이 했습니다. 돌려보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민주당 후보 낸다고 했을 때 그때 당헌 개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당규 개정하고 막. 그때 이준석 대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공천하면 안 된다고. 공천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대표돼서 우리 공천해야 되니까 갑자기 민주당 사례를 들면서 민주당 논리로 우리가 그냥 똑같이 방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뭐라고 바라보실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 나 혼자만의 결정할 수는 없다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개인적 선택을 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 라고 흘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서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보수 제1정당이 당선이 너무나도 쉽게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남겨두거나 무소속으로 돌려두면 훨씬 더 공천 잡음이 커질 수 있으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맡겨놨던데 그 무소속을 또 후방에서 누가 지원하느냐. 네. 알고 보니까 뭐 김재원 후보의 측근이더라. 뭐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거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서 공천 잡음이 생기거나 싸움이 발생하거나 누가 배후에 있다거나 하면 타격이 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 타격보다는 앞에 그냥 공천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등한 잣대로 결국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정당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 무공천에 대해서 당연한 거다.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을 이제 저격을 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또 국민들 시각에서는 균형이 맞는지를 이제 상대적으로 지켜보는 부메랑이 됐는데 자, 요거 뭐 어제 나와서 지금 내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도 수습하고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송영길 대표, 민주당 대표의 86 용퇴론 이 굉장히 강한 얘기였는데 본인은 불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약간 호응한 인물이 이제 우상호 의원 정도예요. 서울시장 이미 지난해 도전할 때 나는 불출마 선언했고 약속 지킬 거다. 젊은 세대가 채워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호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이제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만 알거든요. 뭐 우상호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다. 어디선가 이름 한번 들어봤는데 좀 애매하다. 이런 평도 받기 때문에 좀 아프게 들릴 수 있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상호가 신호탄을 쏘고 그 뒤로 뒤따라서 이어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 우상호, 송영길 두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글 쓴 사람이 김종민 의원 정도면 3명 정도입니다. 현역이. 그러면 당내 86이라고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데. 3선 금지 넣자고 했는데 그게 한 25%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25% 3선이면은 역순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들도 한두 번만 떨어지면 바로 86그룹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를 어느 정도 끌고 와야 될 텐데 흔히 말해서 경력에 전대협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가 들어간 단 한 줄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80년대 운동권의 느낌. 그 사람들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설득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설득하기 전에 송영길 당대표는 자기가 당대표니까 나 진짜 공개적으로 다 선언했어. 너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설날 전후로 아마 세력화를 해서 어느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그거를 세력화를 하지 못하면 그냥 몇몇만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쇼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전후에 좀 더 세력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5선을 했고요. 뭐 인천시장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 이 자체는 그렇게 큰 희생이나 뭐 용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 좀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 뭐 대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고 감동을 주려면은 송영길 대표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의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쭉 이야기를 나누고 그룹으로 이제 딱 발표하는 게 더 국민들에게는 신선감이나 충격이 있겠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근데 사퇴하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겁니까? 물어봐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내놓으면서 사퇴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방향성은 그런 것이다. 예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새누리당에 들어가면서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단어 삭제하자 이걸로 엄청 싸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체질 개선입니다. 누군가는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그럼 앞으로 이 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됐을 때 보수 지운다. 이게 옥신각신 싸우면서 결국은 관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누군가의 사퇴하는 거 여기까지 왔어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가.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라고 아름다운 얘기하는 사람 있고요. 상승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 있습니다. 이 체질 개선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키입니다. 야, 이분 욕심 있네.
청취자분들이 다 읽으실 거예요. 아까는 이재명 후보한테 3040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러더니 이준석 대표 모델로 지금 당권 잡고 싶은 거죠? 오평론가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자, 어쨌든 젊은이들이 약진하는 기회를 선배들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인데 자, 586 그룹, 이른바 86 그룹. 왜냐하면 586이 애매한 게 네. 이미 60대 접어든 86 그룹도 많으세요. 중간에 걸쳐 있어요. 686, 586. 자, 어떤 이 선택을 하고 발표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12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도로 위는 혼잡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북천안 부근에서 입장휴게소 부근까지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도 역시 1차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서 부근이시라면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판교 부근에서는 버스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에서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팔단 분기점에서도 역시 작업 중입니다.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 8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한편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도 6km 구간 막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도로 위는 매우 혼잡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지난주 이 안철수 후보 여기서 인터뷰 더 리더 대선 특집으로 인터뷰를 하고 안 후보가 부랴부랴 지방을 내려간다 그랬어요. 한편 네.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제 선대위원장 최진석 선대위원장을 모시러 간다. 이게 저녁에 기사화가 됐던데 지금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은 최진석,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최진석 위원장의 행보가 왜 주목이 되냐면 네. 처음에 만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한 정치권 인사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랑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인데.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물론 이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 새 인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자신이 교수 시절에 학생이 바로 최 위원장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2년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서 뭐 단순히 인사차 만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정치권에서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안철수 후보나 다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야권 지지자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먼저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밑밥을 까는 뭔가 좀 준비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봐라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쪽에서 만나고 있다 사람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층 그런 세력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도 만들어가고 있다. 좀 보여주는 거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인사로 불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안철수 후보 측 오평론가님 좀 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지지율이 약진하다가 두 자릿수를 굳힌 것 같긴 한데 좀 또 정체 국면이고 네. 지금 안 후보 지지율을 빼고도 또 양강 구도로 팽팽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양당의 후보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양당 후보가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제3의 세력인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으나 이 사람을 찍어야 할 이유가 아닌 두 사람을 찍지 말아야 할 이유로 옮겨온 이유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성이 좀 어렵지 않나. 작년 12월 말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네. 데드 크로스다. 맞아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굉장히 전면에 나오면서
나오면서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의 교차가 약간 어느 정도 일어나긴 했었는데 앞서긴 했으나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네, 정확한 분석이죠. 그거는 네. 본인이 잘한 게 없는데 상대의 내분으로 인해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고 사실은 그때부터 형성됐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로 옮겨온 지지율이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스스로에게도 성장할 수도 없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답보 상태의 어떤 정도의 지지율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동일합니다. 골든크로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또는 안철수 후보의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후보로서의 매력을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공약을 냈었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네. 뭐 공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공약 또는 메시지, 어젠다, 전환점 어떤 것이 있었나? 전환점 정도는 사실은 최진석 교수를 데려온 거는 저는 좀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외부 인사를 오랜만에 데려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교수를 데려왔을 때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장집 교수라든지, 네네네네. 한상진 교수였나요? 네네. 여러 교수를 데려왔지만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진석 교수와 함께 최진석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또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외부의 사람들은 외부의 제3자적 객관적 시각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을 던져놨을 텐데 이걸 얼마나 받아들였나. 그러니까 네. 최진석 표 어젠다 전환, 최진석 표 어느 정도의 공약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좋아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선대위원장을 최진석 교수가 맡았고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두 분은 사제 관계니까 개인 인연이 있다 치고 근데 문제 핵심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사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초고 삼국시대에 위나라와 총나라가 싸우잖아요. 네네. 오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전술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갑자기 다시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복귀하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 후보는 더 많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가게 막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삼국지 해설이 드디어 나오네요. 야, 이게 언제적 고전입니까? 삼국지 해설 오랜만에 듣습니다. 1, 2, 3 나라가 있는데? 네. 뭐 그래요. 아니 뭐 재밌죠. 그렇게 이제 보면 전략과 전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제갈량 같은 책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덕장이냐, 용장이냐, 뭐 맹장지장이냐 이런 얘기들 분류하기도 하는데,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거 하나 또 다뤄보죠. 지금 이제 설명절 연휴 기간에 30일 혹은 31일 지금 양자 토론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가처분이 신청한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이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 금지해달라고 네네네. 지상파 3사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문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이게 두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니 이게 양자 토론의 공정성 이거는 뭐 심하게 훼손된 상태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하고 주장을 했고 방송사 측은 아니 이거는 후보자 사인이 모두 수락하면 언제든지 사인 초청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네네.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왜 방송사가 뭐 이거는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참석 요건이 정해지지 않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의 방송인데 네. 왜 이걸 금지하려고 하냐 이렇게 맞서는 모습 보였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좀 중요해 보이고 뭐 심상정 후보도 어제 이 재판정이 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군소 후보가 이거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체가 신념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걸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방송사 측은 토론이 이러다가 안 열리게 되면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맞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론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2007년 17대 대선을 보면 그때 문국현 후보와 권영기 후보가 자신들을 제외한 3인 토론. 그때는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후보 토론. 그게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가처분 신청했었어요.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었어요 그때. 결국 토론에 제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국민의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 토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15년 만에 다시 이 결론 내게 될 이 재판.
그럼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뭐 되겠지, 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이것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니까. 그렇죠. 예. 양자 토론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오래 기다렸고 겨우 성사됐는데 또 이제 소수정당 후보들의 입장도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고. 자, 오병우 의원님, 이건 예언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결론 어떻게 나와요? 사실은 이게 15년 전 선례를 듣고 나니까 네. 전 당연히 가처분이 뭐 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겠지 그랬는데 네. 아닐 수도 있네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사실 원래라면은 네. 안 후보 심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이 돼야 될 텐데 다자 토론이 돼야 될 텐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양자 토론 할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월 15일 이후 법정 토론 3회는 네. 이 기준이 있으니까 네, 5% 다자 토론이 해야 되죠. 네.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들은 참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래인 후보들은 또 따로 하는 거고. 네, 따로 하는 안철수 후보 정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3자 토론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그 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를 했거나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정당도 할 수 있으니까 심상정 후보도 들어갑니다. 네, 들어간다고 보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이게 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토론이 워낙에 또 안 열렸었어요. 그때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토론을 좀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그러다가 첫 토론에 잡혀서 3인 토론하기로 했는데 재판부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는 후보대에서 나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때도 첫 토론이었거든요. 이번엔 첫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양자 토론보다는 다자 토론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어제 전해드린 소식인데 지금 뭐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본부장 할 때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우선은 요양병원 이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이 항소심이 무죄가 났죠, 어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제는 무죄가 나면서 그러니까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똑같은 증거, 똑같은 정황에 대해서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심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이 최 씨가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쓸 리가 없다. 이렇게 최 씨 측 주장을 반박을 했고요. 또 최 씨의 큰 사위 윤모 씨가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점에 비춰보면 병원 운영에도 최 씨가 깊이 관여한 게 맞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아니 최 씨가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 당사자 누구고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측의 현장에 간 거다.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고 사위 문제도 이건 직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 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봤고 중요한 게 책임 면제각서에 대해서도 1심은 이게 뭐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각서 쓴 거 아니냐. 빠져나가려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2심은 또 다르게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정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편 교육부는 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국민대 감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또 내일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443님, 청취자 1443님, 86 용태론 이야기를 들으니 1986년 시절 생각나고 확진자 10,000명 넘었다고 하니 코로나19 이전의 시간도 그립습니다. 야, 옛날 생각 많이 하셨어요. 이선희의 옛날이요 신청해 주셔서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묻은 속삭임 별빛 속에 그리워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더 씌울 수 없는 그런 아니야 이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가운데 금방과 방금은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음절의 앞뒤 순서가 서로 반대지만 뜻은 같습니다. 이 부사들이 사용되는 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시제를 뜻한다고 보시나요? 아마 과거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속담에서 금방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먹을 떡에도 소를 박는다. 네, 금방 먹을 떡이라고 한 걸 보면 과거 시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밟아야 할 순서는 밟아야 하고 갖춰야 할 격식은 갖춰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금방이나 방금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사입니다.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라는 과거의 뜻이 기본 의미고요. 금방 구워낸 빵 또는 손님이 찾는 그 사람은 금방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를 뜻하면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와 같이 쓸 수 있고요.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를 뜻하면 금방 올 테니 가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요.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일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5도, 대전, 광주 8도, 대구와 제주 10도, 부산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의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겨울날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전주와 대구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중북부 산지와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이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다시 기승인데요. 특히 파주와 당진 등 중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로 오른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먼지가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제주도와 경남,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도, 습도는 45%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며 동네 병 의원 코로나 검사 치료 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잘 협의하여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광훈 공보단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아픈 가족사를 비난의 소재로 삼는 가학적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으로 이어졌었죠. 지난주에는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됐고요. 2월에는 범불교도 대회까지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42일 남은 대선에서 과연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지 네티즌이 뽑은 영향력 있는 종교인 명진 스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자, 이 민주당과 불교계 갈등이 촉발됐던 것이 정청래 의원이 불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통행세, 봉의 김선달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스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의 김선달이란 말 자체가 뭐 스님들이 듣기는 굉장히 거북스러웠던 걸로 압니다. 예,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거지야? 그러면은 화가 나죠. 네. 근데 아주 부자한테 아니 너는 왜 거지겠냐? 왜 그러고 다니냐? 이러면 그냥 웃고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봉의김선달이라는 말로서 촉발된 이번 승려대회까지 간 게 과연 불교다운 그런 그 모습이었는가? 더군다나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나라가 비상사태나 거의 다 다름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결제 중입니다. 안거 중이에요. 안거 중에는 옆에 누가 죽어도 뚫뚫 말아서 운목에 치워놨다가 해제하고 장례를 치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움직이질 않는 것을 안거의 그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안거 중이고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국 승려들이 다 모여가지고 승려대를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죠. 이게 그러니까 언짢고 불편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럴 정도로 모일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승려대회까지 가야지 되는 사안인가. 네. 그런데 이 통행세냐 하는 문제가 가끔 보도가 나오거든요. 등산객 관련해서. 그런데 불교계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지리산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성삼제 네네네. 천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맞습니다. 가봤습니다. 그 천원사 절을 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절집안에서도 저걸 저렇게 받는 것 때문에 불교가 손가락질 받고 스님들이 돈 욕심이 많으냐 산적이냐 무슨 강도냐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승려대회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화재가 있는 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수 유지하면 되고 스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이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 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면 그거는 불교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자, 이 명진 스님 이 봉은사 주지로 계셨는데 종단에 워낙 또 쓴소리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셔서 이 승적 박탈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사실로 징계를 해서 승적을 박탈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쓴소리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느 조직기구 간에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승려대회는 좀 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요 사안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안을 내고 싶으세요? 이번 승려대회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승려대. 도대체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승려대를 했을까. 네.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가면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90% 이상이 스님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했다. 참 스님들이 화가 날 만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로 이렇게 승려대까지 가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승려대를 열어야 했던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또 다른 목적이다. 사실 이게 좀 정치 얘기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필 대선 상황인데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정청래 의원 탈당하라 이런 공개 요구도 나왔다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 또 다른 의도 뭐 어떤 걸까요? 아니 말실수를 그 정도 했다고 그래서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면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의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실수로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면 탈당해야지 된다면 그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그 2011년에 그 자승 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감노수라는 그 생수 물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조계종이. 그 물량사를 할 때 그 돈을 그 자기 동생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정의라는 데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계종에 있는 그 올바른 그 정무원들 노조가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해서 그게 JTBC 뉴스에도 나가고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분명한 증거도 있고 여러 정황들은 자승한테 돈이 흘러간 정황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네. 중앙지검에서.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승려대회를 왜 했을까 하고 궁리궁리하다가 이게 혹시 무혐의 처리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이렇게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승려대까지 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어요. 합리적 의심이다. 일단은 이제 명진 스님의 주장인데. 그렇죠. 자, 자승 스님이 이제 이권이 있었다. 불교계 내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고소로까지 이어져서 이제 저 법적인 문제까지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를 내렸다. 당시 지검장이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였다. 뭐 저는 그렇게 봐주면 지금 요즘에 무슨 뭐 도사니 법사니 하면서 무속까지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일정한 부분은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일정 부분 연결되지 않았나. 일단 이제 주장이신데요. 과연 그런 것인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으니까 지금 좀 특이하게도 이 여느 대선에서 좀 보지 못했던 뭐 이 도사 법사 얘기는 간혹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 대권 잡으려고 이제 풍수지리를 따라서 뭐 이사를 했다. 묘로 옮겼다. 이런 얘기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해요. 이 무속 논란은 종교인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선임 선과 악이 낫더라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한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고 악한 행위를 하면은 아군을 부르는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주술이나 뭐 이런 법사니 뭐니 하는 그런 그 무속신앙 가지고 뭐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든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고 어리석다. 내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게 부적이죠. 네. 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게 진짜 부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일단은 뭐 국민의힘은 무속과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조금 이제 이번 승려대회가 좀 주목이 됐던 게 뭐 해마다 열리는 행사도 아니고 이 기사 보니까 18년 만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례적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성남 불심이 2월 달에 범불교도 대회까지 갈 것이다. 이것도 또 대선 즈음이라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인데 2월 범불교도 대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계종이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대선을 앞두고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익 집단 같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대선 코앞에 두고 이런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든가 본인들이 요구 사항을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모습으로 불교가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승려대회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손가락질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뭐 어저께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은 정은 이익 집단이 돼버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어느 요구를 했던 그런 이익 집단. 저는 부처님 법이 그렇게까지 타락하는 걸 보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타락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지금 불교계에서 이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졌다 이런 이제 또 일반적인 보도들이 있으면서 이 대통령도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정 종교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또 불교계에서 내놓기도 했는데 그럼 어제 민주당이 낸 그 이 불교계의 좀 성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이 지원 방안 사찰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사찰 보수 부담비를 이제 인하한다든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반환 문화재 반환 이런 거는 좀 불교계를 달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이 달래져서 그걸로 달래진다면 불교가 참 무서워지는데 사실은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정으로 산중에 있는 사찰들이 규제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스님들 뜻대로 불사를 못했었고 제가 봉사 취재할 때도 봉사가 근린공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건축 행위가 절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상의를 해가지고 역사공원으로 바꾸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찰이든지 보면은 산중에 있는 사찰들은 그런 법정 국립공원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절대 녹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통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되지. 이걸 승려대를 통해서 선거 앞두고 압박을 통해서 이걸 얻어낸다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아까 이 종교계가 특히 불교계가 이제 이익 집단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생수비리 의혹과 이게 서울중앙지검 지금 또 야당 후보 지금 이런 이제 주장을 내셨어요. 자, 끝으로 대선을 앞두고 그러면 진정한 종교의 역할은 뭘까요? 뭐 선거를 앞두고 종교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건 5년 동안 권력을 위임을 합니다. 그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법에 의해서 국가를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죠. 무법천지라는 거는 힘센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걸 무법천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이 누구를 위해서 법이 필요할까? 그건 약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서름받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또 여성, 어린이 이런 쪽을 향해서 법 집행이 되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약자의 그 편에 서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이 있겠죠. 오늘 스님 말씀 여러 가지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명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이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수 최고의 입담가들 한 명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동시에 모셨고요. 자, 국민의힘 조대원 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원대한 꿈 조대원입니다. 오늘은 빨간색 옷 입었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원대한 꿈.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기실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멀리서 딱 보니까 당대표 두 분이 앉아 계신 느낌? 사실 일단 저는 순천의 천하람이고요. 사실 저희 당대표도 요새 좀 살이 많이 오르셔가지고. 그래요? 예, 좀 덩치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다 몸을 불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몸을 불리는 건 북한식입니다. 보수는 그러시면 안 되죠. 슬림해지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사안들이 많아서 두 분의 의견이 또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를지 벌써 막 궁금한데, 자, 오늘 오전 나온 이 따끈따끈한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두 분 의견을 듣고 싶네요. 먼저 정치 혁신에 대한 입장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치 교체입니다. 7분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합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정치는 무한 책임입니다.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먼저 우리 조 전 위원장님께서 선배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정치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탕평 인사하겠다, 이런 게 참 멋져 보였는데,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고 뭐 대통령 당선되시면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지 크크크 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패러디하신 거죠?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하셨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 사실은 그 금정이란 이름으로 늘 네거티브를 해왔던 게 또 뛰어났던 게 이제 민주당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이제 뛰어난 분들이었는데 오죽 상황이 급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겠나 이래 싶어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참 딱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앞서가고 있다는 뿌듯함과 이재명 후보 딱하다. 자, 그럼 이제 뭐 후배시긴 합니다만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 이기고 있으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거티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께서 무속 관련한 얘기는 계속 한다. 그건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이죠. 내가 하면 검증, 네가 하면 네거티브. 그게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밌게 제가 들었던 거는 3040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030 지지율이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뭐 송영길 대표도 지방선거에도 30대 적극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못 방향을 잡으셨어요. 잘못 잡았다? 이거 20대, 30대가 안 좋아합니다. 일부에서 오창석 평론가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럴까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절대 안 좋아하고요.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반대로 그 실력 있는 사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쓰겠다라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성 그 내각 비율을 한 30%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그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이가 젊은 거 필요 없고 잘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야 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젊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 해봤자 또 김남국 의원님 같은 윗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들만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김남국 의원은 이제 7인회에서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각에 못 들어가겠죠.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7인회 너무 생뚱맞았던 게 우리 둘 다 저희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지 않습니까? 고관여층이 정치인이죠.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7인회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DJ 대통령께서 동교동계 한창 이제 가신 그룹이 문제가 될 때 그때 동교동계 가신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이런 거 안 한다. 실력 있는 사람들 하겠다.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한 거를 따라 한 건데 문제는 그때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동교동계 가신 그룹이 너무 힘이 세고 워낙 오래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자기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게 울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7인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기들이 7인회 실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부인하다가 갑자기 우리 임명직 안 맡아요 이러니까 조금 생뚱맞다. 생뚱맞았다. 다. 뭐 이 조 전 위원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그 역사를 보면 권력자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민심과 시대 정신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낭떠러지에 딱 섰을 때 이제 변화를 하는데 내려놓더라.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당대표부터 불출마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렇게 쏟아놓는 부분들이 저는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결국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예술이다. 아무리 과정과 의도가 좋아도 뭐 의도는 선해도 결과가 나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천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방향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조 전 위원장은 과연 실천될까 의구심. 그다음 문제는 이제 뭐 이 남녀 성별이나 세대별이나 쿼터제 방식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써라. 그게 젊은이들의 요구다. 그렇죠. 하셨어요. 요거 하나로 넘어가 볼게요. 7인회 언급까지 해주셔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또 쏟아낸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86 용태론으로 흘러가서 이 송영길 대표는 불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은 뭐 화답을 좀 했고 어떻게 될 걸 보세요? 이거 좀 효과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상호 의원이 뭐 방송에 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내가 나가도 충분히 더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다. 저는 그 심정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거 뭐 비아냥대고 뭐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그 여당에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상황이 급하다면 우리도 뭐 거기에 맞는 이제 혁신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당대표는 우리 당대표는 나이가 젊으시고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못 내놓으니 불출마 선언을 해도 뭐 의미가 없고 거기는 출마 좀 해야 돼요 진짜.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된다. 우리 당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정도 급을 맞추려면 카드를 맞추려면 우리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릴 만한 분들 뭐 예를 들면 권영세,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그 정진석 이런 분들이 실세들이네요. 불출마 3선 이상 아닙니까? 중진 의원들이 이런 분들이 내가 불출마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 정도 카드를 내놔야지 이게 이제 이 맞짱이 뜨는데 균형이 맞죠.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비난만 하면 도리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86 용태가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지만 거기서 제가 좀 이거 센데 느꼈던 건 무공천이에요. 5개 재보선이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 쪽 인물들의 과실로 발생한 재보선은 우린 안 낼게요. 한 게 지금 대구 서초 빼고 종로, 청주 그리고 또 하나 안성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야당의 대응이 좀 더 궁금해지는 부메랑 효과가 있는 이제 이 좀 제안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조 전 위원장님은 우리 당도 여기에 부응하는 중진의 뭔가가 나와야 국민 시각에서 균형이 맞다. 그럼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악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악역을 선언하시고 누구한테 악역이요? 내한테 안 그러면 당에. 글쎄요. 일단 두 분이 싸우시면 청취자들은 즐거워해요. 저희 당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아, 의석이 적으니까. 예, 이게 민주당이랑 이게 딱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희가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귀책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중남구 뭐 사실 공천 안 하면 좋겠죠. 좋다고 생각하고 서초갑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윤희숙 의원이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건 대구 중남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은 안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의석수가 아쉬운 형편인 게 첫 번째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뭐 문제 있는 지역구 안 내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은 입장이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으면 상대당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당위를 요구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돌아왔을 땐 우리는 약속한 적 없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는 천 변호사님 정도 되면 이 속에 갖고 있는 그 양심과 소신대로 우리도 무공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천 변호사님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게 돈과 또 국민들의 시간과 이걸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귀책 사유를 일으킨 정당에서는 무공천하는 게 국민 시각에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 그렇죠. 심지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그 국민 세금으로 재선거를 하게 되는 정당은 그 선거 비용을 정당 보조금에서 까야 된다. 그 비용만큼. 그래야지 앞으로 공천할 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공천할 것이고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진격의 보수를 두 분이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팽팽하게 또 맞짱 토론도 되고.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청취자 5276님, 순천 개인 택시 42년 차 정철용입니다. 천하람, 순천, 국힘 화이팅. 이거 순천에서 날아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거 좀 개혁에서 후퇴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응원 문자를 받으니까 뭔가 쑥스럽네요. 아니 저 순천에서 국회의원 찍고 대권 가자. 대권 가자. 지금 막 야망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두 분이.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킹메이커는 이제 조 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영광입니다. 경선에서 붙으실 거잖아요. 틀림없이. 그렇죠. 저도 나가죠. 자, 또 이제 청취자 7689님, 조대원 전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자주 출연 부탁합니다. 이렇게 팬들이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 육성을 좀 들어볼 건데요. 이 종로, 안성, 청주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서초와 대구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듣고 오죠.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논의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의 사례에 있어서는 그런 민주당으로 무공천을 결심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민주당의 어쨌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은 오거돈 시장의 그런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저는 뭐 이 곽상도 의원이나 아니면 윤희숙 의원의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공천하기 전에 당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뭐 저 이야기에 대해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조 전 위원장님은 뭐 민주당처럼 그냥 정치적 양심, 국민 시각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천하람 변호사님은 악역을 자처하시면서 지금 의석이 좀 아쉬운 상황이라 점점점 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공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구나 서초 같은 데는 그 무소속으로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당 쪽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결국은 당선이 될 거고 그러면 그분들 입당 안 하겠어요? 좀 한수만 더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가 굳이 국민한테 욕먹으면서 국민 실망시키면서 공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돼가지고 하는 게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슨 국민한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올 사람들은 다 오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 선거는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고 공색하다. 그런 느낌이네요. 차라리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고 당신들 잘했다. 근데 뭐 차라리 우리는 당신들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이준석 답네 정치가 좀 변하네 이러는데 이걸 뭐 굳이 우리는 이런 말 안 했다. 약속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기준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 조 전 위원장님 말이 와닿는 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두 수 정도 더 보면 무소속으로 누군가 우리 사람이 당선될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점이 맞으면 복당하겠지. 그렇죠. 그럼 아까 천 변호사님이 걱정한 의석수를 그렇죠. 조금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이렇게 조급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없어 보인다. 자, 정치는 조금 자락을 깔고 통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게 저 재보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대선 끝나면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오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야, 이게 원팀 되나? 2시간 반이나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이제 조건 제시를 했어요. 이거 받으면 내가 상임 고문 들어가겠다. 근데 엉뚱하게 공천 문제가 터져서 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 이게 떠오르던데 네. 당내에 계시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조 전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잘했다, 홍준표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따지고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뭐 이분도 20년 넘게 정치한 그렇죠. 옛날 분이에요. 네. 홍준표답게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당시에 스타일로. 홍준표 스타일로. 그리고 이분이 또 지금 정치권에 이렇게 있으면서 웹사이트 열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게 네네. 아직까지 그 차차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게 이제 대구시장 출마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네네네. 건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뭐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기가 필요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장에 자기 대선이 급해서. 급한 건 윤 후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측근 불러가지고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솔직히 해주면서 선배님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굳이 그렇게 까가지고 무안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 듣고 넘어가면 홍준표가 해주기로 했는데 윤석열이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네네. 이런 그 정치력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구시장자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까지 그렇죠. 그럼 다음 대선까지 5년이 남았는데 국회의원 선거 마치고 나면 그다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홍준표 의원한테 공천을 줄 거냐. 자기가 봤을 때는 안 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임기는 딱 그 마치고 나면 그렇죠. 대선이에요. 9개월 뒤에 대선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구시장을 가 있으면서 힘을 축적해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국민의 관심권 안에 있다가 대선에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히 대구시장 출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차차기를 노리는 스케줄이 딱 맞는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아무 직도 없으면 정치권에서는 좀 사라지죠. 그렇죠.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좀 없어 보입니다. 아, 없어 보인다. 네,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급에 잘 안 맞는 건가요? 네, 급에 잘 안 맞고 이미 경남도지사도 하셨죠. 지금도 사실 그 대구 수성구의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홍준표 의원 정도 되면 좀 당을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인 도전적인 어떤 출마를 해줘야 되는 인물입니다. 사실 예전에 뭐 서울 동대문에서 의원도 하셨었고. 근데 지난번에도 총선에서 굳이 험지 출마를 사실 마다하시고 무소속으로 그렇게 대구 수성에 가신 건데 또다시 대구시장을 나가겠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없어 보이는 수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서울 경기를 벗어나서 대구시장으로 가게 되면 차차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대구시장이 중앙정계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맞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남지사였다면 바로 대권 직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총리라는 중앙정계의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차차기를 보더라도 대구시장 출마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차라리 그냥 진취적으로 경기지사를 나가겠다 이런 거면 나름의 어떤 포부라도 보일 텐데 글쎄요, 저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나간다고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선에서 컷오프 시켜버리면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는 누가 나온들 지금 현재 거론되는 권영진, 김재원 이렇게 거론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돌파가 가능하니까 대구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없어 보인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인 계산을 대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한테는 최선의 길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지만 이제 또 천하람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질러라. 진취적으로 해라.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에서 인기가 많을 때 왜 대구에 계속 있느냐고. 수도권 맞아요. 올라오면 더 큰 정치인 될 수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한 방에 보내버린 게 결국 그 803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얘기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늘 수도권을 지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도권 정당을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로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대권을 노릴 만한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 딛고 가는 과정일 순 있으나 저는 그래서 한 발 앞서 나가서 일산에 있고 천하람 위원장은 두 발 앞서 가서 지금 호남에 있는 거 전라도 순천에. 두 분 다 대구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희 둘 다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평가받는 게 험진 강북 지역에서 떨어졌지만 계속 출마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네. 종로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강북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좀 젊은 진취적인 정치인들이 좀 지역구도를 바꾸고 있다. 이건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략공천에 대한 이제 거래냐? 이게 홍준표 의원은 그냥 이건 조언이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신선한 분이 이 종로에서 배지 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자 2시간 반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나의 조건은 자 국정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는 약속하라. 그러면 난 고문할게 이거였는데 갑자기 공천을 누군가 터뜨렸다는 거예요. 뒷거래한 것처럼. 그럼 이것은 오히려 윤핵관이 나를 치기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 아까 이 조 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도 있고 윤 후보 입장에선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였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둘이 지금 싸우고 난 뒤에 공작이 있었던 겁니까? 싸우고 난 뒤에 누가 더 많이 잃었습니까? 사실은 둘 다 지금 모양새가 빠지게 됐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이 잃은 게 윤석열 후보예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대선 앞두고 지금 박빙 선거로 가니까 홍준표 선배님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캠프에 도와달라고 갔는데 현재 보세요. 그냥 가만 놔뒀으면 총질을 좀 덜 했을 건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지금 더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화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최준석 교수 만나고 이렇게 덕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참 문제다. 본인이 미수 가든지 아니면 본인 측근들 측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럼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또 이렇게 막후에서 조율하고 그렇죠. 비공개 회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정부 간에도 하고 나라 간에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야당이나 뭐 이런 외국 원수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저 뭘 믿고 비공개 회동으로 뒷얘기를 하겠냐. 그거 다 까버릴 건데. 신뢰에 대한. 이런 점이 저는 특히 40대, 50대들한테 안정감 측면에서 깨끗하기는 윤석열이 더 깨끗해 보이는데 안정감 측면에서 점점 점수를 까먹고 있다 보니까 40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완전 반대 의견인데요. 완전 반대. 좋아요. 저는 이거는 거의 90% 이상 홍준표 의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네네. 왜냐하면 비공개 회담이었는데 끝나자마자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다가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처가 비리 엄단이라는 조건을 공개를 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윤석열 후보 선대본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처가 비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자당의 대선 후보한테 할 말이냐?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글부글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천에 관련해서 물론 본인은 추천이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또 본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얘기한다는 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거 보면 최재형 후보님 추천하고 이런 의도를 보면 뭔가 종로에서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되는 게 보기 싫다. 그걸 막고. 대구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원래 사이 안 좋으시니까 하는 거 보기 싫다. 이런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의 어른이신데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당의 분란을 만들 만한 행동을 하시냐. 또 경선 관련한 얘기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새나가기 때문에 이 분란을 아예 자르는 의미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대응이라고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참모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윤 후보한테 뭐 홍준표 의원이 저렸던 게 한두 번이었냐. 어차피 메뚜기도 한철이다. 지금은 저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여러 변수 중에 하나니까 받아라. 어쨌든 저 부분에 있어서 다독거리고 당장 급한 게 당신 선거다.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뭐 몇십만 표 심지어 몇만 표의 0점 단위의 그 차이로 선거가 결정될 거라고 지금 많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몇천 표 갖고 있을지 몇만 표 갖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그 현재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중요한 능력 자질 중에 하나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조건이든 제한이든 해서 나중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비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요런 공천 제안을 했더라라고 하고 그걸 윤석열 후보가 뭐 나름대로 포용하는 형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 구태 정치라고 해서 더 비난을 받고 표를 더 많이 잃는 2030한테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밀실담합 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요즘엔 정말 예전에는 밀실회동이 참 정치권에 많았는데 요즘엔 다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요. 기자가 취재를 안 해도 막 흘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당내에도 적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요. 보수 대 보수. 보수 대 보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두 개를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죠.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관리해야 되는 대상. 지금 야권 단일화가 아직은 변수인데 지지율을 보면 묘해요. 근데 만약 설명절 지나서 이게 상수가 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잡고 있는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 이게 만만치 않은 또 이제 어떤 영향이 되겠죠. 조 전 위원장님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저는 단일화. 뭐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장점이 많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완급 조절이 약하다. 뭐 그 나이 또래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제 젊을 때를 돌아봐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젊으세요. 저는 그래도 50이 넘었으니까 30대보다는 나이가 먹었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보세요. 안철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 더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까는 이유가 혹시 모를 단일화 때문에 미리 밟아놔야지 우리가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안하고 윤하고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이겨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기는 상대인데 이 상대 우리한테 질 상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지금부터 미리 밟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을 추진하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은 딴지 걸 거고 그러면 국민의당이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상해 놓으면 향후 전국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밑장 빼가지고 윗돌 쌓는 격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 크게 가자. 중요한 얘기인데. 천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저는 좋은 프레임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상대를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 대표를 한번 넘고 가야 되는 산처럼 자기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단일화가 안 될 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일화 이전에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잠깐 피난 갔던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시 흡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좀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것이 길게 보면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두 분 입장 다르네요. 끝으로 하나 요거 지금 막 속보가 나왔어요. 법원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양자 토론 안 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도 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안 후보가 낸 것이 인용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설명절 전 양자 토론 어려워졌는데 네. 그럼 민주당이 이제 낸 대안이 있죠. 다자 토론 하자. 자, 다자 토론 응할까요? 윤 후보? 저는 뭐 윤 후보가 다자 토론이든 무슨 토론이든 토론을 더 이상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토론이 약해서 저렇게 피한다는 국민적인 생각을 더 고착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은 어떤 형태로든 토론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든 다자든. 이상론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일단 TV 토론 준비팀 입장에서 양자 토론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자 토론으로 바꾸기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겁니다. 명절 전에 한다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정말 며칠 안 남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자 토론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자기 매력을 보여주기에 또 불충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급하게 할 필요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갈 거. 지지율도 저희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정해 본다면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철수, 심상정 다른 후보들이 맞아요. 있으면 노점이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있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볼 대목인데. 두 분 모셔놓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또 다시 요 팀 모셔서 보스 대 보스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대원 전 고양시청 당협위원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버섯 모양 초코과자. 자, 예전에 많이 드렸는데 몇 주 만에 돌아왔네요.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버섯 모양 초코과자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이 이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법정에 서서 1, 2심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어떻게 진행된 사건입니까? 예, 사건은 2014년 10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래됐네요. 네. 예, 피해자는 20대 2년차 여성 노동자고요. 가해자는 50대 15년차 유부남이고 인사부서장입니다. 인사부서장. 예, 그래서 이제 그 3명의 동료는 맞은편에 앉아 있고 가해자 피해자는 이쪽 나란히 앉아 있고. 둘. 네. 그러니까 왜 이 구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가해자가 테이블 아래로 이 20대 여성 노동자의 손을 주물럭거린 겁니다. 네네네. 상당히 기분 나쁘죠. 네, 회식 자리였던 거고요.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밤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13회에 걸쳐서 관련된 또 성희롱 관련된 부분의 문자가 발송이 됐고 캡처가 된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있군요. 예,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위해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년 차 지금 인사부서장과 20대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가 2016년 4월에 퇴사를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전체 직원 이메일로 발송을 한 겁니다. 네. 예. 발송한 제목이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메일 제목으로 이 사실과 증거를 첨부해서 어떤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성희롱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니까 회사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다른 쪽으로 어떤 걸 처리해라. 경찰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낸 거죠. 그런데 나름의. 그거 자체가 사실 명예훼손도 된다고 이제 그 가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가해자가 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그 메일로 인해서. 저 동보 메일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고소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심, 2심은 유죄가 났었다. 자, 이 피해 여성이 퇴사를 하면서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 알린 내용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1심과 2심은 이 피해자의 행동이 명예훼손이 맞다. 고로 유죄다. 이제 성희롱 피해자가 유죄다. 근거는 뭐였습니까? 저는 조금 이제 왜 이렇게 결정이 났지 했는데 사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여러 법률가들도 좀 고르게 갸웃하는 당시 유부남이었던 그 가해자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데. 어쨌든 유부남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그리고 왜 바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1년 5개월 뒤에 인사 발령, 지방 발령을 받는 다음에 이 메일을 발송했느냐. 일종의 자신이 지방 발령 받은 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판결이 됐고 2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비슷합니다. 이 행동이 남자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려고 남자의 행동에 여지가 있다. 부적절한 건 맞다. 그런데 A 씨, 그러니까 피해자의 행동도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1, 2심은 그러니까 이제 유죄의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 이게 비방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이제 성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 그 행동 자체에 대한 해석도 판사분들이 조금 좀 이해 못할 판단을 내린 거죠.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유부남인 B 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풀어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가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판결 아니냐. 성의지 감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잘 못 보던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구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성희롱이 벌어지는 구조에 옆에 앉은 자신의 20년이나 어린 그리고 또 이제 미혼의 여성의 20대, 손을 50대. 주물럭거린 행동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용인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제 이런 취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 즉시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 되지 않았느냐.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냐. 허용으로 상대는 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의 위계라든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가 그럼 이거 그만두세요라고 소리치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인사팀장인데.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했을 때 큰 불이익을 했고 끝내는 1년 반 뒤에 이 사람은 불이익을 준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라도 계속 그걸.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 피해자분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청이. 노동청이 진정을 했는데. 행동을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진정을 하게 되면 관련된 증거를 제출받아 갖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증거 제출 담당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가해자입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퇴사 더 하면서 이런 메일을 보내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권력관계가 있으면 피해자가 시간을 끌고 혼자 안타까워하고 애를 타고 그러다 이제 소소한 행동을 하면 그때 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검사도 어떤 성추행을 고백할 때 여러 해가 지나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 불이익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죠. 근데 그 또 흐지부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단 1, 2심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었다. 이제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비방의 목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이 보낸 메일의 제목이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 즉 이 담당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해라고 하는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이렇게 처리되더라. 그렇죠. 하는 경험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알려줬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비방만이 목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 판결의 핵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취했을 때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상당히 그 진일보한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법원이 진일보한 판결을 냈다.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다. 명예훼손보다도 그렇죠. 판결에 의의가 있겠네요. 자, 이 성희롱 피해 사실뿐 아니고요. 또 이제 비슷한데 꼭 성희롱이 아니어도 매장 이용 후 불친절 후기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사실 역시 명예훼손 부분인 거죠. 네. 분명히 내가 어떤 매장에서 뭐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것을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네. 근데 그 매장에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이건 분명히 공익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용할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공유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은 그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아, 갑자기 몇 년 전에 런던에 있는 카페들 가서 인종차별 당한 생각이 나요. 한 40분 동안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후기를 남겨볼 걸 그랬나? 해외는 어떨지. 자, 오늘도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필 규정이 되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 부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버섯 모양 초코과자 받으실 분 청취자 8663님, 7540님, 5463님, 9011님, 8888님